카리브해의 검푸른 바다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베네수엘라의 해상 유전지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선단이 포착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선체 측면의 식별번호를 모두 지운 유령 유조선들이 파이프라인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원유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 대담한 절도, 행위의 배후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잔존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사왕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인 제7 함대와 제3 함대 항모 전단은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기 위해 전력이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카리브해까지 가용한 병력을 돌리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나 멀었고 무엇보다 전력 분산은 적들이 노리는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의 수뇌부는 즉각적으로 한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한국의 K방산이 보여준 경이로운 생산 능력과 실전 배치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 세계의 무기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독자적인 진화를 이뤄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제29 전술개발비행전대 소속의 최전개 편대가 비밀리에 플로리다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로 전개되었습니다. 활주로 위에는 짙은 회색의 저피탐 도료가 칠해진 KF-21 블록2 기체 4대가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며 출격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기체들은 기존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내부 무장창을 완벽하게 갖춘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이 기체들은 단순히 비행기라기보다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컴퓨터이자 정밀한 살상기계에 가까웠습니다. 편대장 박중령은 헬멧에 장착된 HMD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눈앞의 바이저 위로 녹색의 수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엔진 회전수, 오일 압력, 유압 계통의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스로틀 레버를 천천히 밀자기체 후방에 장착된 두 개의 GF414 400K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노즐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섭씨 1000도가 넘는 배기가스를 뿜어냈고 기체는 활주로를 박차고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상 관제소의 미군 관계자들은 모니터에 표시된 KF-21의 상승 속도와 가속력 데이터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하 1.8의 속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시뮬레이션 예측치보다 훨씬 단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기술진들이 엔진의 흡기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기체 표면의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만 번의 풍동 실험을 거쳐 까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집요함과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공학적 기적이었습니다. 4대의 보라매 편대는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 편대 비행을 유지하며 카리브해 작전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시스템인 링크-K가 가동되자 사방 수백 킬로미터 내의 모든 전장 정보가 조종사들의 헬멧 연동 시연 장치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박중령의 시야에는 수평선 넘어 보이지 않는 적 함대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상대는 러시아 해군의 슬라바급 순양함 한 척과 우달로이급 구축함 2척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조선단을 호위하며 반경 200km 이내의 공역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강력한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레이더는 끊임없이 하늘을 훑으며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라매 편대의 존재는 그들의 레이더 화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인 에이사 레이더가 저피탐 모드로 작동하며 적의 전파를 교묘하게 흘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함대의 방공 통제실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레이더 스코프상에 아주 미세한 노이즈가 스치듯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파도에 의한 난반사나 기러기 떼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올 사신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중령은 다기능 시형이에 표시된 적 순양함의 전자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REQ 7000 전자전 포드가 적의 탐색 레이더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역위상의 전파를 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군이 제공한 첩보 데이터와 한국형 독자 센서가 융합되어 오차 범위 제로에 가까운 사격 재원을 산출해 냈습니다. 박중령은 냉정한 목소리로 편대원들에게 공격 대응으로의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4대의 기체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서로의 강역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적의 대공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한 교전 분산 대응이었습니다. 목표와의 거리는 150km.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장거리 공대함 타격의 영역이었습니다. 박중령의 검지가 조종 간의 무장 선택 스위치를 튕겼습니다. 기체 복부에 숨겨져 있던 내부 무장창에 유압 장치가 작동하며 육중한 금속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개량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뿜으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러시아 순양함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 기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함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공에서 갑자기 강력한 전파 신호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양함의 거대한 포신이 급하게 하늘을 향해 돌아가고 S-300 미사일의 발사관 덮개가 열리는 소리가 전함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중령의 조준원 안에 적 함교의 열성광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 속의 공기를 멈췄습니다. 헬멧 속으로 들리는 것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기체의 윙윙거리는 구동음 뿐이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붉은색 발사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기체 하부에서 엄청난 진동과 함께 첫 번째 미사일이 점화되었습니다. 고체 연료가 타오르며 뿜어내는 백색의 연기 기둥이 카리브해의 푸른 하늘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가속하며 마치 굶주린 상어처럼 목표물을 향해 쇄도에 들어갔습니다. 미 펜타곤의 위성 감시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미사일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4대의 KF-21이 쏘아 올린 미사일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마치 늑대 무리가 사냥감을 몰듯이 각기 다른 궤도로 적함을 포위해 들어가는 집단 지능 비행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초음속으로 질주하던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들은 목표물인 러시아 순양함으로부터 약 50km 지점에 도달하자 돌연춤을 추듯 기동을 변경했습니다. 단순히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수면 7m 높이까지 아슬아슬하게 고도를 낮추는 시스기밍 기동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곡률과 거친 파도 사이에 몸을 숨겨 적의 레이더 탐지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히는 고난도의 비행술이었습니다. 파도의 윗부분을 스치듯 날아가는 미사일의 충격파로 인해 카리브해의 바닷물이 하얗게 갈라지며 거대한 물안개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 함대의 방공 레이더 운용 요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니터상에 수많은 가짜 허상과 진짜 미사일 신호가 뒤섞여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KF-21 편대가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살포한 미세한 금속 조각인 체프와 강력한 전자전 재밍 신호가 만들어낸 전자 안개였습니다. 러시아의 자랑인 S-300 방공 시스템의 화기 관제 레이더가 목표를 잃고 허공을 향해 무의미하게 회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해군 역시 수십 년간 대항을 누벼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순양함의 함장은 육안으로 접근하는 미사일의 궤적을 확인하자마자 즉각적인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AK-630의 가동을 명령했습니다. 분당 5,000발의 30mm 탄환을 쏟아내는 6개의 포신이 맹렬하게 회전하며 바다를 향해 납탄의 비를 뿌렸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굉음과 함께 수천 발의 탄환이
탄막을 형성하며 첫 번째 미사일을 덮쳤습니다. 선두에서 날아가던 미사일 한 기가 30mm 탄환에 직격당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나 화염은 없었습니다. 초속 800m의 속도로 날아가던 미사일이 운동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고 공중에서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되어 바다로 흩뿌려졌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만들어낸 허무한 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뒤따르던 다른 미사일들을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요격당하며 만들어진 자욱한 연기와 파편 속에서 두 번째 미사일이 유령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러시아 함정의 기관포가 재장전을 위해 아주 잠시 멈칫한 0.5초의 틈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침묵을 뚫고 한국산 미사일은 순양함의 측면 장갑을 파고들었습니다. 텅 하는 둔탁한 금속 파열음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탄두는 즉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텅스텐 합금으로 이루어진 관통자가 선체의 이중 장갑을 종이장처럼 찢고 엔진실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때까지 지연신관이 작동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0.03초 후 선체 내부에서 압축된 고폭약이 폭발했습니다. 순양함의 육중한 선체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가 거칠게 주저앉았습니다. 흘수선 아래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며 짠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기관실로 쏟아져 들어갔고 함정의 동력이 순식간에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잠자던 곰의 코털을 건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피격된 순양함을 호위하던 두 척의 우달로이급 구축함이 즉각 방역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군 함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수직 발사관을 열었습니다. 칠흑 같은 연기를 내뿜으며 대공 미사일 4발이 보람의 편대를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 미사일들은 마하 5의 속도로 조종사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조종석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찢어질 듯한 비명음을 토해냈습니다. 미사일 접근 6시 방향 거리 30km 회피 기동 실시 인공지능 음성 경고가 박중령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왼쪽 끝까지 꺾으며 애프터버너를 점화했습니다. 기체가 급격하게 선회하며 날개 끝에서 하얀 와류가 발생했습니다. 중력 가속도 측정기의 바늘이 순식간에 구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무게의 9배에 달하는 압력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박중령의 특수 비행복인 지슈트가 팽창하며 허벅지와 종아리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혈액이 다리로 쏠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생명유지 장치였습니다. 박중령의 시야, 가장자리가 검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인 그레이아웃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횡격막에 힘을 주며 특수호흡법인 에런 호흡을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흡, 욱, 흡, 폐 속에 공기를 쥐어짜며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헬멧 바이저 너머로 러시아의 미사일이 그려내는 하얀 영이 궤적이 뱀처럼 끈질기게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편대원인 김대위의 기체도 위기였습니다. 적 미사일이 김대위 기체의 후미 500m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열 추적 센서가 배기구의 고열을 완벽하게 포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플레어 투하로는 따돌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대위는 훈련 매뉴얼에도 없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엔진 출력을 최저로 낮추며 기술을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코브라 기동을 시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체의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며 공중에 정지한 듯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뒤따르던 러시아 미사일은 갑작스럽게 사라진 목표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김대위 기체의 배면을 스치듯 지나쳐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KF-21의 기동성에 미 펜타곤의 관측 장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러시아 구축함들이 이번에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보람의 편대의 예상 이동 경로에 탄막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전체가 검은 포연으로 뒤덮이며 조종사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적글의 전파 방해로 인해
붉은색 노이즈로 가득 찼습니다. 박중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연료 잔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무장은 이제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2발과 기관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신망을 통해 다급하면서도 낯선 주파수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개방 채널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유창한 러시아어였습니다. 적의 구축함 함장이 보내는 통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가 아군 기체 한 대를 완벽하게 락온했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돌려 윙맨인 최소희의 기체를 확인했을 때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소희의 기체 오른쪽 날개 끝부분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파편 하나가 기체의 유압 계통을 건드린 것입니다. 최소희의 기체 조종석 내부는 붉은색 비상 경고등이 만들어내는 전멸 신호로 가득 찼습니다. 주 유압 계통의 압력이 제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예비 유압 시스템만이 간신히 기체의 자세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조종관은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박힌 쇠막대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최소희가 온몸의 체중을 실어 조종관을 당겼지만 기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채 통제 불능의 나선형 강화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도계의 숫자가 미친 듯이 줄어들며 바다와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 구축함의 화기, 관제 레이더가 상처 입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축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다시 한번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이번에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근접 방어용 단거리 미사일 2발이었습니다. 사거리는 짧지만 기동성이 극도로 뛰어난 이 미사일들은 부상을 입고 비틀거리는 최소위의 기체를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발사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편대장 박중령은 찰나의 순간 계산을 마쳤습니다.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는 이미 소진된 상태였고 최소위의 기체는 회피 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물리적인 타격뿐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자신의 기체를 급강화시키며 최소위의 기체와 러시아 미사일 사이에 사선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의 발사 시퀀스를 가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대공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바늘로 날아오는 바늘을 맞추는 것과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KF-21의 에이사 레이더가 가진 정밀 추적 능력과 미티어 미사일의 능동 탐색 기능을 믿었습니다. 타겟 지정, 락온, 발사. 박중령의 기체에서 발사된 미티어 미사일이 덕티드 로켓 엔진을 점화했습니다. 고체 연료가 아닌 흡입구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여 연소시키는 램제트 방식의 엔진은 발사 직후부터 마하4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무서운 기세로 날아갔습니다. 미 펜타곤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성공 확률을 20% 미만으로 예측한 무모한 요격 시도였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서로를 향해 초속 2000m의 상대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조차 불가능한 찰나였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시커가 러시아 미사일의 열원을 포착했고 근접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허공에서 강렬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미티어의 탄두가 폭발하며 만들어낸 수천 개의 텅스텐 파편이 러시아 미사일의 유도부를 덮쳤습니다. 적 미사일의 노즈콘이 찌그러지며 균형을 잃었고 그대로 제어력을 상실한 채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최소위의 기체 바로 아래에서 솟구쳐 올랐지만 다행히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이제 보람의 편대의 무장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구축함 두 척은 거리를 좁히며 함포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부상당한 최소위의 기체는 엔진 하나가 꺼진 채로 겨우 수평 비행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료 부족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기지까지 돌아갈 연료는 없었습니다. 그때 박중령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저주파 대역의 기이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해수면이 아닌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신호였습니다. 수면 위가 아닌 수면 아래의 위협이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믿고 있던 진짜 비장의 카드는 구축함이 아니었습니다. 카리브해의 깊은 심연 속에 매복하고 있던 킬로급 개량형 잠수함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더니 시커먼 강철의 고래가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잠수함의 등 부분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관 도어가 열리는 소리가 소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겨냥한 것은 하늘 위의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투기들이 돌아가야 할 유일한 착륙 지점 인근 해역의 미군 급유기였습니다. 공중급유가 불가능해지는 순간 KF-21 편대는 차가운 바다 위에 불시착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의 함교에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이글라를 든 병사들이 나타나 저공 비행 중인 최소위의 기체를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최소위의 기체는 그들에게 움직이는 표적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중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관포 탄환은 남았지만 잠수함의 두꺼운 압력 선체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쏠 미사일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기체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그는 통신망을 통해 편대원들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편대 애프터버너 점화. 목표는 잠수함의 함교다. 충돌 각오하고 초저공으로 진입한다. 나의 신호에 맞춰 손익붐을 일으킨다. 그것은 무기가 아닌 충격파로 적을 제압하겠다는 광기 어린 전술이었습니다. 미군 사령부조차 상상하지 못한 한국 공군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세 대의 KF-21이 고도 3만 피트에서 수직으로 기술을 내리꽂았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엔진의 최대 추력이 더해지자 기체 속도는 순식간에 마하 1.1을 돌파했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희박한 고공과 달리 해수면 근처의 공기는 물처럼 밀도가 높습니다. 이 빽빽한 대기의 장벽을 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기체 프레임에 엄청난 구조적 부하를 주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엔지니어들은 기체의 뼈대인 벌크헤드와 날개 접합부에 특수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설계 수명의 3배가 넘는 압력 테스트를 견뎌낸 이 강인한 날개는 찢어질 듯한 공기 저항을 버텨내며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기체 전면부에는 원추형의 충격파 구름인 베이퍼콘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압축된 공기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잠수함의 함교 위에서 이글라 미사일을 조준하던 러시아 병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3개의 검은 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반가쇠를 당기려던 찰나 중령의 편대는 해수면 고도 30m에서 급격하게 기술을 들어올리는 풀업 기동을 시전했습니다. 물리법칙에 의해 압축되었던 대기가 일시에 터져나오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소닉붐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지상에 있는 유리창을 깰 정도의 위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마하 1.5의 속도로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서 발생한 이 충격파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타격력을 가진 공기의 벽이었습니다. 잠수함의 함교를 강타한 충격파는 강철 구조물을 뒤흔들었고 미사일을 들고 있던 병사들은 마치 거인의 손에 떠밀린 듯 중심을 잃고 바다로 튕겨 나갔습니다. 함교에 노출되어 있던 잠망경과 통신 안테나, 레이더 센서들이 충격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어지거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청각과 시각 센서를 모두 잃은 킬로급 잠수함은 눈뜬 장님이 되었습니다. 잠수함 내부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고 함장은 즉시 긴급 자망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고래는 꼬리를 감추듯 허둥지둥 검은 바닷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늘의 제왕이 바다의 포식자를 물리력만으로 찍어 누른 순간이었습니다. 미군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투기의 내구성을 무기 그 자체로 활용한 이 전술은 교범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연료 부족. 편대원들의 계기판에 표시된 연료 잔량은 이제 5% 미만이었습니다. 엔진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치였습니다. 최소위의 기체는 이미 글라이더처럼 활강 비행을 하며 고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 소속의 KC-135 공중급유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지만 적 구축함들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러시아 구축함 두 척은 잠수함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전 속력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들의 AK-130-130 미리 한 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전에서 미사일이 아닌 한 포 사격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연료가 없어 회피 기동을 할 수 없는 보람의 편대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늘 곳곳에서 검은 대공 포탄이 터지며 파편을 뿌렸습니다. 박중령은 침착하게 편대원들을 급유기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김대위, 자네가 최소위의 오른쪽을 맡아 내가 후방을 방어한다. 박중령은 자신의 기체를 최소위와 적 구축함 사이에 사선에 위치시켰습니다. 남은 무장은 20mm, 발칸포 100여 발이 전부. 그는 이것으로 구축함의 한 포 사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 1초라도 적의 시선을 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공중급유기와의 거리가 6km까지 좁혀졌을 때 최소위의 기체가 덜컥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엔진 플레임 아웃, 재시동 불가. 남아있던 마지막 연료 한 방울까지 소진된 것입니다. 육중한 기체가 양력을 잃고 뱃가죽을 드러내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 탈출 레버를 당겨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최소위는 레버를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탈출하면 적 함정의 포로가 되거나 차가운 바다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기체의 자세를 제어하려 애썼습니다. 급유기의 붐, 오퍼레이터는 땀을 쥐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급유관인 붐을 최대로 뻗었지만 추락하는 기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도킹이 불가능한 각도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박중령의 기체가 최소위의 기체 아래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체 등 부분인 캐노피 뒤쪽 동체로 최소위 기체의 배면을 물리적으로 떠받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두 기체가 공중에서 접촉했습니다. 티타늄과 복합 소재가 맞닿으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중령은 자신의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여 꺼져가는 동료의 기체를 억지로 밀어 올렸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마치 짝짓기를 하는 잠자리처럼 붙어서 비행하는 기이하고도 처절한 고개가 펼쳐졌습니다. 경고, 엔진 과열, 경고, 기체 구조적 손상 위험. 박중령의 경보 시스템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급유기의 급유구만이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급유기의 붐이 최소위 기체의 수신구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러시아 구축함이 쏜 130mm 포탄이 정확히 박중령과 최소위의 기체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회피 기동을 하면 그 뷰는 실패하고 그대로 있으면 격추될 상황. 피할 곳 없는 하늘 위에서 박중령은 눈을 질끈 감지 않고 똑바로 날아오는 포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조종간에 달린 발칸포 트리거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회전하는 발칸포에 포신이 붉게 달아오르며 마지막 남은 20mm 텅스텐 탄환들이 초당 100발의 속도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박중령은 조중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탄환이 만드는 궤적의 끝을 향해
본능적으로 기술을 아주 미세하게 틀었을 뿐입니다. 박중령의 기체에서 뿜어져 나간 수백 발의 탄환은 마치 강철로 된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고 정확히 전방 500m 지점에서 날아오던 러시아의 130mm 포탄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력의 밀도가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20mm 탄두 하나가 포탄의 신관을 스치며 타격했고 그 충격으로 러시아의 포탄이 공중에서 조기 격발되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 대신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검은 구름이 두 기체의 전방을 덮쳤습니다. 폭발의 후폭풍과 파편들이 산탄총의 총알처럼 기체를 때렸습니다. 캐노피 유리에 금이 가고 기체 표면에 도장이 벗겨져 나갔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설계 당시 적용한 티타늄 기반의 기골 보강재는 이 충격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폭발의 압력파가 두 기체를 급유기의 급유관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급유기의 붐, 오퍼레이터는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소의 기체의 급유구가 눈앞에 들어오자 그는 전광석화처럼 조종관을 움직여 붐을 꽂아 넣었습니다. 철컹, 유압 커플링이 맞물리는 둔탁하고도 경쾌한 소리가 기체 프레임을 타고 최소위의 척추까지 전해졌습니다. 연결 확인, 펌프 가동, 고압 펌프가 작동하며 JP-8 항공유가 말라버린 혈관에 수혈되듯 최소위의 기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연료 탱크의 센서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꺼졌던 엔진의 연소실에 연료가 분사되었습니다.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튀기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듯 엔진이 굉음을 내며 되살아났습니다. 엔진 재시동 성공, RPM 정상 회복. 최소위의 기체가 스스로 양력을 회복하며 박중령의 기체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박중령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스로틀을 당겨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의 기체 등판에는 다른 전투기를 떠받치느라 생긴 마찰열과 긁힌 자국이 훈장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연료를 가득 채운 4대의 KF-21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무장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구축함들은 여전히 살기를 띠며 접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중령의 헬멧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데이터 링크 정보가 떴습니다. 지구 반대편이 아닌 바로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아군의 식별 신호였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던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단이 예정을 앞당겨 초음속으로 함재기를 발진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엔 아직 10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중령은 미군 전단 사령부로 짧고 건조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것은 구조 요청이 아닌 타격 좌표 데이터였습니다. 보람의 편대는 무장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함대 상공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공격하는 대신 에이사 레이더의 출력을 최대로 높여 러시아 함정들을 전자적으로 발가벗기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센서 융합 기술이 러시아 함정의 정확한 위치, 이동 속도, 심지어 대공 레이더의 사각지대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 미군 측에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표적 지식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평선 너머에서 미 해군의 F-35 라이트닝 편대와 F-A-18 슈퍼호넷 편대가 떼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보람의 편대가 찍어준 좌표를 향해 날아갈 하푼 대함 미사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4대의 한국 전투기를 잡으려다 미 해군의 주력 함대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미군기들과 죽지 않고 살아난 한국의 불사조들을 보며 러시아 함장은 굴욕적인 퇴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조선에 꽂혀있던 파이프들이 황급히 제거되었고 러시아 선단은 도망치듯 공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상황 종료 후 펜서콜라 기지로 귀환한 KF-21 편대를 맞이한 것은
미 공군 정비사들의 경악에 찬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중령 기체의 상판을 어루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체 상부의 프레임이 지식여져 있었지만 내부의 주요 구동축은 멀쩡했습니다. 미 로키드 마틴사의 수석 엔지니어는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한 뒤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하 1.2의 속도에서 다른 기체를 물리적으로 밀어올린 데이터는 항공 역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진들이 기체 설계 시 적용한 안전 계수가 서방의 표준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한국인 특유의 절박함과 헝그리 정신이 만들어낸 과잉 엔지니어링의 결정체였습니다. 단순히 스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쇠를 깎아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백악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파일럿이 포기하지 않는 한 기체도 포기하지 않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강철의 파트너다. 우리는 오늘 동맹의 하늘이 얼마나 견고한지 목격했다. 활주로의 열기가 식어가는 저녁 노을 아래 정비복을 입은 한국의 정비사가 박중령의 기체에 뚫린 구멍을 묵묵히 리벳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계 최강의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엔진 덮개 위로 태극마크가 붉게 빛났습니다. 이 작전은 기록되지 않는 비공식 작전으로 남았지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카리브해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세계의 중심에 섰음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이었습니다.